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우리와 나눠갖자 굉장히 좀 현명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게임 개발자의 성공이 곧 플랫폼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니티, 로블록스가 동시 이렇게 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인비테가 재밌는 그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거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검사 기업이 아니고. 성장주의 투자 논리는 뭐냐면 가치주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죠. 저는 변동성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에서 지금 대표적인 거는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던 로블록스하고 그다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일단 이 두 기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굉장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겠죠.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 게임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네. 게임 엔진은요, 쉽게 얘기하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도구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 들어와서 게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장소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에 2대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인데 거의 뭐 1, 2위가 독과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언리얼 엔진이 조금 더 화상도가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숫자 몇 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전 세계에 이제 게임이 있잖아요. 네. 그 PC 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이렇게 합쳐서 모든 세계에 나와 있는 게임 중에 45%가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좀 엄청나죠. 엄청난 수치네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게임 회사들 100개 중에 유니티를 사용하는 게임 개발사가 94곳이라고 합니다. 6개만 빼고 다 이용하는 거죠. 탑 100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글 플레이나 아니면 이제 애플의 스토어에 가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치는 1000개, 제일 인기 있는 1000개의 게임 중에요. 53%가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티가 없으면 거의 안 되는 거죠. 이 유니티 그 엔진을 사용해서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유니티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그 핵심적인 비즈니스 요소가 뭐였냐면 처음에 유니티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 때 사용비가 없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개발자가 그 게임을 개발해서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매출이 10만 달러에 이르면 차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그들의 역량을 펼치다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우리와 나눠갖자 굉장히 좀 현명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시작은 누구나 쉽게 그리고 부담 없이 하게 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우리 팔리면 돈 줘.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유튜브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튜버들한테 들어와서 마음대로 너네 하고 싶은 얘기하고 컨텐츠를 제공해봐. 그리고 나중에 광고 수입이 붙어서 너네가 돈을 벌면 우리랑 반반씩 나누자. 이런 식이잖아요. 구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구글을 게임 쪽으로 옮겨놓은, 그러니까 유튜브를 게임 쪽으로 옮겨놓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무려 150만 명이 들어가서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150만 명이 들어가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개발자의 수죠. 개발자들이 150만 명 이상이 이 유니티 플랫폼에 들어가서 지금 게임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근데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메타버스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를 그냥 게임 쪽만 봐도 사실 연관은 있죠. 왜냐하면 게임이 재밌으려면 현실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몰입감을 높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픽인데 이 그래픽이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현실감이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들이 제공하는 그래픽을 이용해야만 그 게임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러한 그 몰입도가 필요한 것은 게임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쪽으로도 옮겨가고 뭐 조선, 해양 뭐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그 영화, 애니메이션, 건축 그리고 자동차까지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모두 다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이런 그래픽 같은 경우는요,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유니티에 관심이 있어서 좀 보니까 아까 그래픽이 좀 낮다, 좀 퀄리티가 좀
언리얼보다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회사를 하나 인수했던데요. 그 반지의 제왕 그 스튜디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니티 관련 주주들은 이래 그 약점이었던 그래픽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갖던데요. 이게 뭐 기술적인 부분이야 사실 플랫폼을 구성하는 게 어렵지 기술적인 부분은 누구나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면 급격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보다는 기술력은 약간 뒤쳐져 있더라도 이미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는 따라서 그 네트워크 효과라 그러죠. 네트워크 효과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글로벌 회사 가운데 이제 유니티를 꼽기도 하고 또 로블록스를 꼽잖아요. 예. 로블록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죠. 이게 약간 성격이 좀 유니티하고는 다른 것 같던데요. 뭐 게임을 그 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긴 한데 사실 활용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게임을 직접 한다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유니티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 도구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고요. 로블록스는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곳이죠. 이제 그런데 로블록스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수치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또 여기도 나오거든요. 현재 매월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그 어린이들의 숫자가요 1억 6천만 명입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정말 그 엄청난 그 세계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게임을 함께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심한데 16세 미만 인구의 55%가 이미 멤버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반 이상이 지금 멤버로 가입해서 이미 게임을 즐기고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로블록스는 두 가지 정도의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모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포모라 그러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막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으면 나 혼자 이 파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죠. 나의 친구들이 다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만나요. 어제 로블록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게임 뭐 죽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만 못 끼면, 나만 파티에 못 가는 공포감이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프레셔 때문에 조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장 동력이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인데, 로블록스 역시 개발자들과 수익을 나눕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에 들어가면 이제 그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로벅스라는 게 있거든요. 로벅스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물건도 사고 게임도 즐기고 업그레이드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출이 이러한 그 로벅스에서 창출이 되는데 이 창출된 매출 중에 25%를 개발자한테 줍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게임을 만들어서 올리기만 하면 이 플랫폼이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나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새로운 게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죠. 그래서 게임 개발자의 성공이 곧 플랫폼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니티, 로블록스가 동시 이렇게 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할 때부터 이제 저희 방송에서 좀 다뤄가지고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들어가 봤었거든요. 가입하고. 근데 좀 실망했어요. 왜냐면 이거 뭐 무슨 블록들처럼 너무 그래픽이 유치해가지고 이거 뭐 그러니까 누가 말 맞다나 정말 초딩 게임인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거 뭐 별로 퀄리티가 좀 그러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마침 그때 그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약간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때 뭐 좀 매출이 좀 생각만큼 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100불까지 갔다가 좀 떨어지는 그래서 한 80불 근처로 내려오길래 한 60불 정도까지 오면은 좀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온 게 하면서 그냥 갑자기 그냥 급등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일단 첫 번째 우리도 이 증권가에서 나오는 리포트가 정말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구나.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확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은요, 예측하는 시장이 아니고 대응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닝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애널리스트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다가 만약에 어닝 하나가 잘 나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좋은 기사가 막 나오거든요. 목표 주가 올려주고, 그다음에 레이팅도 바꿔주고,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어닝이 안 좋아지면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하다가 갑자기 막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단타를 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매일매일 방송에서 뉴스를 읽거든요. 네. 그 뉴스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야, 이거는 굉장히 좀 악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나면요. 다음날 10%씩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돈을 벌겠다. 이렇게 좀 가끔씩 좀 농담을 해보는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의 그 유니티도 그렇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 로블록스도 그렇고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예. 요번에 그 파월 연임 이후에 기술주들의 어떤 급락이 있었을 때 보니까 그래도 다른 기술주들에 비해서는 이 두 종목은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메타버스 뭐 이런 그 기대 수급 요인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예. 이게 우리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 지금의 매수 시점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매수 시점을 제가 잘 알면은 유튜브 안 하고 아마 전업 투자자가 됐겠죠. 근데 아니 이거죠. 예. 지금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닌가?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꼭지일까? 그러면 좀 기다려서 빠졌을 때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이거는 상승에 아직 과정 중이야 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예. 너무 오른 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시장의 그 지난 과거를 분석을 해보면요. 해마다 그 최고점이라 그러죠. 올타임 하이. 그걸 이제 매년 얼마 정도 달성을 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 매년 16번을 찍어요. 최고점을. S&P 500이. 진짜 우리 그 한국 주시장에서 그 실력자들만이 한다는 신고가 매매 그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항상 최고가죠. 1년에 16번이라는 거는. 그런데 지난 10년만 따로 띄어서 보면요. 더 재밌습니다. 1년에 27번이에요. 야, 최고가가 엄청나네.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달에 2번을 최고가를 찍는 거거든요. 지수가.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가지고 지금 이거는 고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물론 이제 향후 6개월, 1년만 보면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년으로 늘리고 5년으로 늘리면요. 저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주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뭐 아까 농담 삼아 뭐 단타 얘기하셨지만은 이건 상당히 3년, 5년 이상의 어떤 장기적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미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쫓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쫓아하시려면 다 쫓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부분 뽑아서 쫓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100% 성장주만 하거든요. 물론 이제 빵 기업도 있긴 한데 많은 기업들이 다 성장주입니다. 성장주의 투자 논리는 뭐냐면 가치주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죠. 저는 변동성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가치주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내가 10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10종목 중에서 한 3, 4종목이 떨어져요.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면 나머지 5종목, 6종목이 요 3종목이 떨어진 거를 메꿔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는요.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반이 떨어져도 반만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장주는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떨어져도 한 50% 떨어질 수 있는데 올라가는 거는 몇 배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투자 기간이 6개월, 1년이 아니고 3년, 5년, 10년이면 떨어지는 거는 계속 50%, 60%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올라가는 건 이게 처음에는 100%, 200%였다가 나중에 500%, 1000%, 그러다 20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야 이게 성장주 투자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면서 나는 미준 보니까 이 사람 뭘 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갈래. 근데 한 달 있다가 떨어졌어요. 한 달 동안 투자했는데 따라하니까 망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긴 우리 한국 시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체 수익의 97%는 마지막 3% 구간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쭉 버텨야 되는데 근데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버티기 위해서는 이게 만약에 비중이 하나의 비중이 좀 높다고 하면 아마 되게 멘탈이 붕괴가 될 거예요. 이 변동성을. 예. 올라도 그렇고 올랐던 게 다시 빠지는 것도 그렇고 더 하락하거나 상가격보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분산 투자 이거를 꼭 지켜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가 정말 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장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장주도 사실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IT 쪽에 있든 뭐 헬스케어 쪽에 있든 뭐 메타버스 아니면 무슨 뭐죠? 보안, 사이버 보안 쪽에 있든 어떻게 앞으로 유망한 그 성장주 섹터를 어디로 좀 보세요?
지금 현재는 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키워드가 총 12개가 되거든요. 아, 많으시네요. 예, 12개 분야로 나눠서 거기서 가장 좀 우량해 보이고 전망이 좋아 보이는 종목을 이렇게 두세 개씩 골라서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제가 좀 그 집중되는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15년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 분야는 너무 어려워 아니면 재미없어 이런 분야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야를 좀 떨궈내고 굉장히 좀 관심이 가거나 집착되는 이런 분야로 좀 파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에 굉장히 좀 집착이 되고 애착이 가고요. 집착이 가는 것 그 속마음이 집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애착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쪽은 당장 최근에 몇 년이 좋아 보일 것 같아서 많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 쪽도 향후에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굉장히 좀 그 지적 만족감도 늘어나서 많이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몇 가지 좀 키워드, 섹터 얘기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이폰 하나 사는데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쓰는데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거나 뭐 수명이 길어진다거나 불치병을 고친다거나 유전병을 고쳐준다거나 이러한 기술이 등장한다면 사실 100만 원, 200만 원이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력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의 그 공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헬스케어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투자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헬스케어는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헤지펀드 그 펀드 매니저 하는 친구가 왔을 때 자기도 헬스케어는 아예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신약이 돼도 뭐 어떤 결과들이 예상했던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거라고. 잘못하면은 사전 정보 유출 뭐 이런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미국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도 많은데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또 여럿은 깜빵 가기도 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바이오 쪽에 바이오와 혁신을 조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바이오 쪽의 혁신은 틈새 시장이거든요. 지금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신약을 개발하는 게 혁신인데 이렇게 틈새 시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본을 들여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가의 그 상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가의 상품을 만든다면 결국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정해져 있는 작은 숫자의 인구에 불과하겠죠. 이런 면에서 저는 좀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헬스케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헬스케어 하면 그냥 바이오를 같이 연상이 되는데 헬스케어와 바이오는 좀 각각이 다른 분야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헬스케어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는 저는 약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크리스퍼 같은 기술을 얘기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한국에서도 시총의 2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제약바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은 못 버는데 기대감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주가 밸류는 사실 뭐 매출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섹터가 이쪽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예, 제가 볼 때도 그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상실험 3상까지 끝내고 만약에 이제 상품화되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이오를 좋아하지 않는 거 봐서는 저는 젊은 세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뭐 우리 미주님은 최철 대표님은 그 염색만 짝 하시면은 3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쪽에 있는 기업 중에서는요, 바이오보다는 그 유전자 플랫폼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인비테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인비테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인비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의 혁신과 반대길을 걷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비테라는 기업은 유전자 검사 키트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유전자 검사 받아보셨어요? 유전자 검사 안 받아봤어요. 안 받아보셨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아직은 받아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생소한 거죠. 유전자 검사라는 말이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비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비테라는 기업이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유전자 검사를요 굉장히 좀 대중화시켰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요. $250를 내면 이제 유전자 검사 기본적인 한 100가지 정도의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검사를 받을 길이 열린 거죠. 굉장히 좀 방법도 쉬워요.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키트를 주문하면 배달이 오고요. 네. 이제 샘플을 채취해서 보내면 이제 보고서가 쭉 전달되고 앞으로 이러한 곳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러한 곳은 뭐 닥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뭐 이러한 결과를 알려주는 유전자 검사 기업인데 $250를 가지고 이제 검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검사 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인비테가 재밌는 그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거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검사 기업이 아니고.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200만 명밖에 검사를 못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수가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로 계산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천만 명, 수억 명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수합병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인수를요. 12개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기업들을 인수했나요? 대부분의 기업이 다 유전자 검사랑 관계가 있는 작은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 기업들의 가치가 데이터에 있는 거죠. 환자 기록. 아, 그러니까 각각 조그마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 다 합병하면서 그 데이터들이 전부 하나로 그 몰리는 그런 효과를 얻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뭐냐면 나중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진찰을 받을 때 뭐 청진기로 진찰을 받고 뭐 이런 그 제한된 형태의 그 진료를 받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의사들이 우리의 유전자 기록부터 본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것처럼 인비테에 들어가서 의사들이 볼 것이다. 그만큼 많은 유전자 기록을 확보하겠다라고 지금 야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유전자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게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미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내가 보낸 나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나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상당한 그 이슈가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예. 제약이 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최근 들어서 뭐 애플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정책을 바꾸면서 페이스북이 타격을 받은 것처럼 유전자 기업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서 역시 몰빵은 안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제 유전자 테스트 시장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업계의 전망에 따르면 한 5년 안에 $1,500억 달러까지 규모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비테의 연 매출이 $3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전체 시장의 0.2%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만으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부분은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법적인 규제가 강하잖아요. 이게 무슨 뭐 제가 알기로는 되게 유전자 검사가 이게 쉬운 게 아닌 것로 알고 있는데 그 본인이 하는 경우는 뭐 괜찮겠지만 뭐 하여튼 우리가 유전자 검사하면은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거 한국에서는 친자 확인 검사 이런 것만 먼저 떠올라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기억을 떠보려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이게 엄청나게 또 유행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가장 그 이런 유전자 검사 회사들의 그 마케팅 포인트가 친자 확인 검사 막 이런 거였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단순한 요게 아니라 그렇게 모여진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전자 정보를 제공한 환자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도 통계가 모이다 보면 원래 정보라는 게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광대한 정보가 모이면 이걸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유전자 그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약을 썼을 때 가장 효과가 좋더라. 이러한 식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의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